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여대 경영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성봉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함재봉의 한국사람 만들기 5권 친미 기독교파 두 번째 편에 대해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를 앉아 주시고요. 함재봉 교수님께서 사회자인 저에게도 꼭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영학을 공부하셨던 분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경영학도 공부하고, 세무를 공부했고요. 그래서 아마 현실에 있는, 현장에 있는 그런, 공부를 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 함재봉 교수님께서는, 정치 사상사를 공부를 하셨고, 또 역사에 대해서 남다른 그런 탁월한 식견으로 수많은 그런 발굴되지 않은 자료들을 발굴하셔서 한국사람 만들기라는 대작을 지금 집필 5권까지 집필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후속되는 한국사람 만들기 후속편들이 계속 출간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5, 6년 전에 어느 강연을 통해서 우리 함재봉 원장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참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 화환은 있지만 함사만 10독 반에 제가 가입을 해서 많은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지식의 파편들이 우리 함재봉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로 전부 다 깨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이런 마음을 함께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회를 함께 맡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날씨가 추운 관계로 저희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 특별 또 말씀해 주실 박종인 기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우리 기자님이시고요. 바로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나와주십시오. 떨립니다. 제가 앞서니까. 저는 신문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재봉 원장님하고 몇 번 교류를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깊고 넓은 인사이트를 받아서 오늘 이렇게 저한테 불쑥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한 말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성에 될 깜냥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책을 읽은 독후감 겸, 그리고 제가 평소 갖고 온 생각 겸 해서 짧게 2배속으로 말씀을 드리고 빨리 추리를 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그물처럼 얽힌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마네담인데, 이 마네담에서 저 남쪽으로 한 900m쯤을 가면은 영풍문고 빌딩이 있습니다. 그 앞에 전봉준 좌상이 있습니다. 거기 옛날 그때 감옥소인 전옥소가 있었습니다. 그 전옥소에서 전봉준 처형이 됐죠. 그 건너편이 제일은행 자리가 있는데, 그 제일은행 자리가 용금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동네가 그러니까 그게 피비린내 나던 곳이었습니다. 전봉준은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당시 법에 따르면 이런 역적은 목을 베는 차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몇 달 전에 근대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근대 법적인 성격이 도입이 되면서 교수형으로 죽었습니다. 목을 매달려 죽었죠. 이 형사소송법과 처형에 관한 법을 서둘러 입법하고 들어와서 개혁했던 사람은 그 당시에 법부 대신이었습니다. 그 법부 대신 이름이 서광범입니다. 서광범 다 아시다시피 갑신정변의 주역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친일 개혁파였습니다. 일부러 망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1894년에 갑오개혁 정부 때 돌아와서 법부 대신 임명이 되고 여러 각종 개혁 자치를 주도를 했었습니다. 이 개혁안에 의해서 음력 1894년 음력 12월 27일, 그러니까 해 넘어서 양력 1895년이겠죠. 그때 참형과 능지처 사형이 폐지됩니다. 참형은 민간인에 대해서 참여하던 거를 교수으로 만들고, 능지처 사형은 당연히 너무나도 야만적이었기 때문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군법에 의해서 총살형을
차명 대신에 총사령을 택합니다. 그 사이에 곧 전봉준이 처형이 됐는데 그때 차명을 면하고 교수형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종 정권이 나중에 갑오개혁 정부가 사라지고 다시 새로 대한제국이 되고 고종이 다시 권력을 차지했을 때 고종은 다시 차명을 부활을 시킵니다. 정치법안에서. 그러니까 좀 또 계획이 역행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죠. 1894년에 갑오개혁 정부가 의금부를 의금사로 개칭을 합니다. 그리고 의금사인 그의 장인 의금사 판사를 법부 대신이 겸임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부 대신이 서광법입니다. 그 서광법이 의금사를 임시재판소로 바꾸고 드디어 재판소란 말이 그때 처음 들어옵니다. 재판소가 거기에서 단신제로 지금 같은 복심이 아닌 단신제로 재판을 하도록 근대법을 도입을 합니다. 전봉준이 바로 이 임시재판소에서 1895년 양력 4월 23일에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은 당연히 당연직이었던 서광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동학의 교주였던 최시형을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병갑이다 라는 사실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봉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한 사람이 서광범이라 그러면 언뜻 뭔가 선악관에 따르면은 뭔가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형은 4월 23일에 선고를 받고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진 최초의 근대적인 교수형이었습니다. 전봉준이 처형되기 나흘 전에 2심제인 고등재판소가 입법이 됩니다. 그리고 상고심을 허용한 이 복심제인 근대적인 재판소가 이때 설립이 됐습니다. 이 재판장도 당연직으로 법부 대신이 맡았습니다. 고등재판소는 전봉준이 처형이 되고 나서 사흘 뒤에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된 것은 바로 그날 사흘 뒤에 서광범 법부 대신이 이 고등재판소 소장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날로 이제 실질적으로 고등재판소 운영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전봉준 처형이 됩니다. 왜 처형이 되냐면 전봉준에게 적용된 죄가 대전회통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단조에 따르면 군복 기마 작변 관문율입니다.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관에 대항해서 변란을 일으킨 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대 형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대명률에 있는 율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이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분란을 일으킨 사람에 적용되는 죄는 부대시 참시였습니다. 부대시 참여. 때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처형한다는 게 이 법에 적용된 처형 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이 사람한테 적용된 그 법에 따라서 당연히 사형을 선고를 받고 그리고 얼마 전에 교수형으로 바뀐 차명 대신에 교수형으로 형을 집행을 당한 겁니다. 자, 나라를 위해서건 백성을 위해서건 아니면 일신영대를 위해서건 적법한 법을 적용했고 적법하게 그 형이 집행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최시형에 대해서도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사형을 선고한 사람은 법부 대신 조병직이고 좌우 배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병갑이었습니다. 그때 조병갑 이 최시형 처형됐을 때 관보를 보면 이 조병갑이 당시에 법부의 민사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소에 들어가는 건 며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선이거나 순번에 따라서 법부의 국장급이 그 재판소에 좌우 배석으로 들어가서 재판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병갑이 이 사람이 법을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 사실만 가지고는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 동학이라는 희귀한 사건에 물꼬를 터버린 사람, 그 판관 오리가 다시 고위직으로 복귀했다는 사실, 그거는 비난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재판소에 들어가서 재판을 했다. 판결에 간여했다는 것은 비난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898년 이제 양력입니다. 11월 22일 그 당시에 고등재판소 검사 한 사람이 파면이 됐습니다.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에서 5 흉노로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조병식, 민종묵, 유기환, 이기동, 김정근 이렇게 5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독립협회하고 만민공동회에서 이 사람들이 수구파들이고 자기네들을 아주 나쁘게 봤다 그래서 처벌을 요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이기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기동이라는 사람이 고등재판소에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따라온 졸개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이기동을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 이기동의 피해 신문을 담당하던 담당 검사가 이 책임을 지고 파면이 됩니다. 이 파면된 검사는 이보다 한 열흘쯤 전에 11월 10일쯤에 독립협회 관계자 사람들의 재판의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이 또한 대명률이라는 구시대 법에 의해서 이상재 같은 이 독립협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곤장입니다. 곤장 40대를 받고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판결하지는 않았지만 그 공판에 간여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독립협회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고종 정권에서는 이 검사 또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기동이라는 사람이 도망가고 나니까 이 책임을 물어서 그냥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임의로. 근데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지 닷새 뒤에 다시 복귀를 시킵니다. 뭔가 이것도 전 근대적이지 못하죠. 이 당돌한 검사 이름이 법관 양성소 1회 수석 졸업생 한태영입니다. 저기 계시는 분의 할아버지이십니다. 해가 바뀌어서 이 한태영이라는 이 검사는 독립협회 회원이던 이승만이 억울하고 구금돼 있다 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서를 그대로 그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에다 보고를 합니다. 여러모로 많이 찍혔습니다. 그 전에 이보다 그 한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검사 15 시절에 수원에서 어떤 사람이 무고하게 위계를 이용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수원까지 중앙에서 이 사람이 파견을 가요. 근데 거기에 경기도 관찰사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15주제에 이 한태영이라는 검사가 관찰사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관찰사가 나중에 고종한테 상소를 올립니다. 저 건방진 놈, 어째 내가 무죄한데 감히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누적이 되면서 이 사람은 그때 파면을 듣다가 부대마다 닷새 만에 다시 복귀를 했죠. 그때 그러니까 이 이승만이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다고 얘기했던 그때 탈옥을 했었거든요. 6개월표를 탈옥을 했다가 수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리원 재판소, 나중에 생긴 최상심 상급 재판소입니다. 평리원 재판소에서 이승만은 곤장 100대,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평리원 재판소장이 20일 전에 재판소장이 임명이 됐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홍종우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를 탄압을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우리 기억 속에는 1894년에 김옥균을 상해까지 따라가서 6개월표로 죽인 바로 그 홍종우였습니다. 그 사람이 재판장이었고 그 사람이 이승만에다가 곤장 100대에다가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한 겁니다. 당연히 이승만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이승만의 회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홍종우가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무언가 전혀 장면이 다른 시대에 공간에 살고 있던 사람들끼리 무언가 눈으로 무언가 링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장황히 말씀드렸습니다. 등장인물을 보겠습니다. 서광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일계획표입니다. 전봉준, 위정석사표입니다. 흥선대원군과 뒤에서 손을 잡고 동학을 일으킨 그런 혐의가 아주 짙습니다. 조병갑은 개념 없는 탐관 오리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탐관놀이죠. 그리고 오훈,
조병식, 민정복, 유기환, 이기동, 김정근 이 사람들은 고종을 보좌하면서 친미, 친일 계합파들의 독립협회 활동을 반대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돌했던 사람 함태영은 한미야 무신 집안에서 근대 법을 선택을 해서 전문 법조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함태영이 접했던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 땅에 근대를 착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 단비를 지금까지 흠뻑 맞고 있습니다. 홍중하고 이승만 이 사람들은 홍중은 근황타면서 동시에 근대의 물을 접했던 사람입니다. 개혁파였습니다. 일종의 수구적이면서도 개혁을 원했던 모순적인 사람이었죠. 이승만은 친미 기독교파 근대인으로 대한민국을 향한 길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얽히고 섞였습니다. 시대 정신이. 그 네트워크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대한제국의 지성과 권력 지형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를 단선적으로 단죄하거나 단선적으로 미화하는 그런 선학적인 구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래가 그 사람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함태영의 손자 저 함재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지성과 시대 정신의 네트워크가 그물처럼 촘촘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선과 악 혹은 밝음과 어둠 같은 성리학적인 세계관을 초월해서 그 시대의 객관을 주워 올려서 쌓아놓은 실종주의적인 지형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박성빈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인데 경상도 동학군 접주였습니다. 무과에 합격을 했는데 동학의 동체에서 전투를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초에 묻혀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 박성빈한테 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딸도 여럿이 있었고 그 둘째 아들이 식민시대 때 사회주의 혁명을 꿈꿉니다. 해방이 되고 이 아들이 남로당 당원으로 검준에서 활동을 하다가 1946년 10월 대구 폭동 때 노변에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 아들, 그 둘째 아들의 동생도 남로당원이었습니다. 형이 죽고 2년 뒤에 국군 내에 남로당 조직원으로 체포돼서 징역 15년을 받고 사면이 됩니다. 이 노상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의 이름이 박상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된 그 동생 이름이 박정희입니다. 동학에서 난동 혹은 밀란이라는 꼬리를 떼고 처음으로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도 박정희입니다. 구한말의 의병장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 최익현은 동학을 동비라고 불렀습니다. 비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중근은 동학을 북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직접 토벌에 나서기도 했죠. 동학 4년 뒤에 1898년 동학 2대 교주 최시영이 대한제국 법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장은 조병직이고 대석판사는 주성병과 조병갑이었습니다. 바로 그 탕관오리 조병갑이었습니다. 그 1907년 1대 교주 최재우 그리고 2대 교주 최시영의 죄를 없애고 사면하기를 고종에게 요청해서 윤허를 받고 사면해준 사람은 그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이었습니다. 모두 그물체로 얽혀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그물입니다. 탑이 아니라 탑이 아니라 좌우 360도로 촘촘히 쌓아가면서 늘려가는 네트워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이런 역사가 이 대한민국의 머리로만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성을 했는가 이거를 그 당시의 지도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끝맺겠습니다. 병자호란 때 항복을 택했던 사람이 최명길입니다. 모두 아시겠죠? 최명길은 항복을 택함으로써 수십만 혹은 수백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그 살아난 살려준 생명 가운데는 김상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말 중에 하나는 김상원은 최명길이 열어준 성문으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김상원의 의기를 존중을 하지만 무언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김상원만큼이나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지선영입니다.
호환 마마에서 만화로부터 우리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수십 수백을 구해낸 사람이 지석영입니다. 이 지석영을 중심으로 보면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석영한테 종두법을 이라는 실체를 알려준 사람은 박영선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영선은 1876년에 1차 수신사 일행으로 일본에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일행 중에 누군가가 급체를 해서 병원에 실려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실려가기 전에 일본 의사가 왕진을 와서 이 사람을 살려주고 그 이 사람한테 박영선한테 이 일본인 의사가 종두법, 우두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근데 박영선이 얼씨구 그러면서 그 병원으로 갑니다. 가서 종두법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그리고 책을 얻어옵니다.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 책 가져간들 뭐하라. 조선에서 쓸모도 없는 걸.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알아듣지도 않은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 사람이 박영선이 바로 자기 제자인 지석영한테 이 책을 줍니다. 너 꼭 배워라. 공부를 하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고민하고 있는데 조카 딸이 또 만화로 죽습니다. 그때 완전히 뚜껑이 열려서 이 사람이 이 조선 땅에서 종두법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부산에 재생병원이라는 병원이 생겼다는 걸 안 거예요. 이 재생병원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바로 옆에 헌법재판소 옆에 있는 재중원이라는 데가 최초의 재중원인가요? 재중원이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부산에 있었던 재생의원이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든 병원입니다. 여기에 종두법을 주고 조선 사람들한테도 우두를 접종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엽전을 5장을 들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난한데 5장도 귀하니까 며칠 열흘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아끼고 내려갔더니 서해약이 남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빡빡 우겨서 그 당시에 거기 의원장이었던 일본 장교, 해군 장교 군의관한테 종두법을 가르쳐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배웁니다. 됐다. 이걸 가지고 또 자기 고향, 자기 처가가 있는 충주, 청원 땅으로 갑니다. 가서 자기는 아들이 없었던 관계로 장인한테 자기 처남을 어린 처남한테 종두를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장인이 난리가 나죠. 너 미쳤냐? 그랬는데 나중에는 허락을 해줘서 종두를 했더니 정말 딱지가 생기고 나서 이 사람은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종두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중에 훗날 지석영이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과거 급제 때 그리고 귀양사에서 훈련 때도 기뻤지만 이때 기쁨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너무 기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기적 중에 정말 그 사람들한테 경악을 시키고 종교로 끌어올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병 고치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병 고친다는 근대의 문물을 확실하게 느낀 이 지석은 근대파로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2차 수진사 일행으로 일본에 가서 거기서 이번에는 종두를 만드는 법까지 배워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종두법을 전파를 하는데 1882년에는 전라도하고 충청도에 파견됐던 암행어사들이 자기네 도로 와서 이 종두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 암행어사들 이름이 박영교고 이용호입니다. 박영교는 박영효의 형입니다. 다 개화파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죠. 여기서 지석영은 저자는 정치적으로도 개화파다라고 찍혀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이모군란이 터집니다. 그랬더니 무당들이 저놈의 종두법 때문에 우리 밥벌이 다 떨어졌다 해서 서울 이 근처에 있었던 종묘장, 그러니까 종두를 만드는 그 시험장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지석영은 또 열받아서 그때까지 과거를 안 보고 있다가 과거에 그 이듬해 과거에 붙어서 이제 중앙 관료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사헌부의 장령이라는 5급 직급에 있었을 때
고종에게 상소를 합니다. 무당 진령군이 국정을 농당하고 있으니 당장 쳐 죽여라.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저 자식이 박영교하고 이용우하고 같이 또는 개합하다. 또 유배를 갑니다. 해가 또 지나서 한참 지나서 1898년 아까 독립협회 사건 터졌을 때 이번엔 이 지석영이 바로 이 독립협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또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고종이 그 이듬해에 이 지석영을 복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근처 어디에 있던 데다가 대한의원의 병원을 만들어주고 병원장에 교장에 취임을 시킵니다. 그 집터가 초대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김홍집의 집터였습니다. 그리고 1902년 고종은 지석영한테 가만 놔둬봤더니 살려줬더니 수많은 생명을 살린 그 공로로 지석영한테 훈장을 줍니다. 그리고 1909년 지석영이 그 당시 죽은 어떤 사람의 상가에서 추도사를 읽습니다. 그 죽은 사람 이름이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반일 정서, 반일 민족주의에 따라서 이 지석영이 2003년에 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명예전당에 올리려고 했는데 지석영은 이토 히로부미의 조문을 읽었다는 죄로 이 사람은 거기에 선정되지 못하고 맙니다. 여기까지 오면 다시 한번 등장인물들을 보겠습니다. 지석영을 수진사에 끼어보내서 정두를 꼭 배우라고 명령했던 사람은 김옥균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 지석영한테 종두법을 배우도록 알선해준 사람은 메이지 유신의 지사였던 이노우에 가오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노우에 가오루와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조선의 근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조선을 근대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최초의 신문을 만든 사람은 이노우에 가쿠고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후쿠자 유키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노우에 가오루와 함께 신문을 만든 사람은 강위라는 사람이었고 강위의 후배 이름이 박영선이었습니다. 지석영한테 종두법 배우러 했던. 그리고 후쿠자 유키치의 조선인 제자들이 김옥균과 박영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곳이 바로 담넘어입니다. 담넘어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그 박규수라는 사람의 집에서 북촌에서 혁명을 준비했던 김옥균 같은 박영호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근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강이나 이노우에 가쿠로와 함께 박영선과 함께 신문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과 교류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중인들이었습니다. 이 중인들은 요 밑에 있는 청계천 옆에 있는 광통교 다리 옆에서 클럽을 만들어서 같이 또 근대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쭉 이어보면은 이렇습니다. 박영선, 지석영, 그리고 일본 해군 병원장, 토치카 세키사이, 그리고 이노우에 가쿠고, 김옥균, 이노우에 가오루, 오경석, 최한기, 유대치, 김정우, 박규수, 이동인,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표, 서강도, 후쿠자 유키치. 아주 랜덤하게 붙이는 이름이지만 이 사람들은 한 다리 건너서 모두가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네트워크를 잘 우리가 발굴을 하면은 우리가 저 책에 있는 그 근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선악이라는 가치관, 허상의 세계관이나 아니면 명분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을 발견한 것도 그 당돌한 검사 15의 선주인 저 한태봉이라는 사람의 책이었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은 모두 저보다도 다 석학 들으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다 이 모든 말에 동의하는 분들이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이렇게 있는 네트워크가 앞으로서 조금씩 입체적으로 성장이 난다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틀과 인사이트를 주신 이 책의 저자 한재봉 선생님 감사드립니다.